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연도별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 안내 사항이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년도부터 23년도까지 10개년을 저희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올해는 또 다른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기출문제 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최근 5개년만 이렇게 첨언을 단 내용들을 혹은 뭐 중요한 내용 개념들을 이렇게 다 일일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19년도에서 23학년도 강의는 이렇게 첨언이 달린 기출문제집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요. 굳이 이 책이 없더라도 선생님들은 이렇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자료를 다운받으면 원문이 있으니까 원문을 들으면서 같이 복습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셔도 되고 하니까요. 융통성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9년도에서 23학년도는 이 자료 혹은 이 책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과거 13년도에서 18년도까지 강의한 것은 이전에 제가 강의한 거 올려드리려고 한다라고 해서 미리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원래 이 작업을 13년도에서 23년 10개년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으로 나오려면 한 문제당 이 한 페이지에 이게 한 문제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유초중 이 1개년만 분석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페이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0개년을 하면 도저히 선생님들이 강의료보다 책값이 배보다 배급이 더 큰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저는 이 10개년을 다 분석을 했지만 5개년만 두께로 할 수밖에 없었었고요. 그래서 이 5개년만 분석을 하되 계속 두께를 줄여야 했기 때문에 일단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일단 일반 유아 문제들은 제가 다 뺐고요. 그리고 초등특수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초등특수 문제도 일반 초등 문제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좀 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교직 논술은 그냥 부록으로 놓았거든요. 그래서 교직 논술을 저희가 유초중 다 했을 때 분석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부록은 넣어놨지만 이미 교직 논술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들 참고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 그리고 일반 유아 일반 초등 뺐다라고 했으니까 강의를 따로 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장특법하고 특화 정도 저희가 암기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정답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 부분도 따로 강의는 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특화 위주로만 강의를 진행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플러스 우리는 확장, 분석하는 것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걸 저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첨언이 달린 부분들이 음영 처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표시를 해줄 거니까 그 파트들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첨언 처리되지 않는 거 좀 체크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가지고 또 기출문제 강의를 분석을 들었지만 선생님들이 스스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원 들어가서 이 원문을 통해서 다운받으셔서 스스로가 한번 서진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받아 쓰는 것처럼 암기했던 걸 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꽉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문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분석한 거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합학급 박교사와 김교사가 특사급 윤교사와 협의해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인공아우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과거의 시험 문제들이 객관식 때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은데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인공아우 구조라고 하는 거 안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외분음, 마이크로폰, 마이크, 어음 처리기라고 하는 것을 언어 합성기라고도 얘기하고요. 송신기, 발신기라고 하고 있는 이 용어가 강론을 보면 헤드셋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출문제는 송신기, 발신기라고 하는 것에 용어를 써서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 헤드셋, 송신기, 발신기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신기 정극이라고 하는 것이 체내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인공화우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13년도에 나왔던 유초 문제를 보면 체육활동 시 이러한 인공화우 구조와 연계를 해서 유의할 점을 쓰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요, 조금 더 플러스를 해보면 이런 체부와 체내부에 해당하는 각각의 구조는 반드시 머리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있고, 각각의 습기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특히 어음 처리기는 정전기에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볼게요. 윤수가 최근에 인공화우 수술을 받은 거 아시죠? 알죠? 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원문 이제 고쳐주시면 되고요. 인공화우는 인간의 말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핑이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의 말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매핑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은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매핑이라고 하는 것의 역동 범위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자극의 역지, 채소로 들을 수 있는 거에서 이 아이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동 범위라고 하는 것을 매핑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혼동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역동 범위, 그럼 일반적으로 말하는 역동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채소로 들을 수 있는 어음 청치 역치라고 하는 것과 불쾌 역치가 역동 범위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인공화우의 역동 범위와 어음 수용 역치, 어음 청취 역치와 그리고 불쾌 역치라고 하는 것의 역동 범위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매핑이 중요하죠. 매핑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어음 처리기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말하죠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프로그래밍하는 매핑은 어디에서 하는지 인공화우 구조의 명칭을 써라 라고 했을 때 어음 처리기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만 보더라도 선생님들이 과거의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화우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걸 우리는 유의할 점도 있었었고, 역동 범위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도 앞으로 시험 문제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매핑이라는 것과 이제 어음 처리기라고 하는 구조 플러스 일반적으로 말하는 역동 범위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핑이 뭔가요? 라고 해서 이제 어음 처리기 혹은 언어 합성기, 말소리 처리기 에서 이제 프로그램하는 걸 말하죠 라고 했죠. 저희 조카도 인공화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청기와는 달리 별다른 청능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기출 문제를 보면 항상 특히 인공화우 같은 경우는 청능 훈련, 재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차후 언어 발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청능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선생님들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그럼 청능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던 청각 기술 수준인 음의 인식, 음의 변별, 확인, 이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술에도 모두 정상적인 청력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윤수는 유아들 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활동을 할 때면 소음으로 인해서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던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소음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낮춰주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까지 기출문제에서는 FM 보청기라고 하는 이런 청각 보조 장치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함께 해주는 경우도 있었었고요. 아니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커튼을 달아준다, 아니면 카펫을 깔아준다 등등등 우리가 소음을 좀 더 줄여주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기도 했지요. 다른 유아들도 있는데 윤수만 고려해서 조용한 활동만 할 수 없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거 두 가지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기억과 리을 중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찾아서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것은 틀린 거를 바르게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아까 봤던 디귿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청룡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청룡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로 고쳐줘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미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미음의 상황에 있어서 박교사가 윤수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원, 그게 이제 대표적인 FM 보청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해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커튼을 달아준다, 아니면은 카펫을 깔아준다 등등등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왜 FM 보청기를 했냐? 이 FM 보청기지, FM 보청기가요 유특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FM 보청기에 해당하는 정의, 그리고 FM 보청기의 특성, FM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교사가 유의할 점, 이런 등등등이 굉장히 많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요. 반드시 기출문제를 보고 FM 보청기에 대한 설명들을 좀 더 이제까지 나왔던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저희는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선생님들이 이 해당하는 내용들 좀 더 등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희가 청각장애에 대한 문제라면, 반가로 3번과 4번은 시각장애에 대한 문제인데요. 선생님들이 반가로 3번과 4번의 시험 문제를 이제 해석을 하거나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하실 때 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최근에 보는 이태훈 교수님 시각장애 강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태훈 교수님 시각장애로 선생님들이 분석을 하시면 정답을 찾기가 좀 더 모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태훈 교수님 책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림책을 보거나 사물을 관찰하는 활동을 할 때 경호에게 확대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확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생님들이 근거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우리가 광학 혹은 광학기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항상 유특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를 보면 그럼 칠판을 볼 때에는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고요. 망원경은 결국 원거리를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거나 그림책을 보거나 사물을 관찰할 때 경호에게 확대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거, 근거리를 개선시켜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이 여기는 없지만 조금 더 이 부분을 확장해서 공부를 하시면 확대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확대법에서는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적 거리 확대법, 상대적 크기 확대법, 각도 확대법. 그 중에서도 각도 확대법에는 이렇게 확대경과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제공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대법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에서 써라라고 한다면 각도 확대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맞아요. 확대경 사용이 대부분의 저시력 유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유아들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해서 저는 해드렸는데, 선생님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첨언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홍색으로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편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첨언이 안 돼 있으니 좀 체크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아들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태훈 교수님 책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주변 시야를 상실한 학생들은요, 주변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좁은 시야를 갖게 돼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시험 문제가 있었었죠. 그래서 참고로 알고 선생님들은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요. 저는 모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군요. 그런데 경우가 손잡이형 확대경을 사용할 때 손이 흔들려서 많이 힘들어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경우가 손잡이형 확대경을 사용할 때 손이 흔들려서 많이 힘들어해요 라고 하는 이유를 써라 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손잡이형 확대경은 초점거리를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손을 초점거리를 맞추기 힘들 때는 이렇게 손잡이형 확대경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경우가 손잡이형 확대 경우 사용할 때 손이 흔들렸을 때 왜 그러냐? 초점거리를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거 손이 흔들리는 아이에게 적절한 확대경이라고 했다면 선생님들은 스탠드형 확대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태영 교수님 책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태영 교수님 책에선 플랫백도 있지만 플랫백과 스탠드 둘 다 있지만 전반적인 기출문제를 토대로 볼 때 우리는 스탠드 확대경이 손의 사용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이 과거 기출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스탠드 확대경이라고만 정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시면 비읍에 해당하는 시각장애 학생의 발생 원인 한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뭐 어떤 유아들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라고 했는데요. 비읍에 해당하는 시각장애 발생 원인이 우리는 시각장애 질환을 쓰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떤 발생에 해당하는 뭐 망막색소 변성, 황반 변성 이러한 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집안 시야 주변 시야에 손상이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이거 잠시만요. 여기 네. 사용하는 안 되는 아이는 주변 시야를 상실한 학생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된 이유를 선생님들이 쓰실 때는요. 맞아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있는 내용이 과거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중심 손상이냐 주변 시야 손상이냐 이렇게 정답을 사시면 되는 거였고요. 시옷에 들어갈 확대경의 종류를 써라라고 했을 때는 스탠드 확대경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우리가 유아에 해당하는 1번 문제를 풀었는데요.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유아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청각장애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기도 하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19학년도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된 하나의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번 문제를 살펴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유특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유초중 다 연도별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특 선생님들은 이렇게 원문에 잠시만요.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첨언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스스로가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빼고 4번 문제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가 빠진 거는요. 맞습니다.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반 유아와 관련된 문제는 너무 페이지 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에서도 일반 유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빼고 할 건데요. 먼저 이제 반가로 1번은 일반 유아와 관련된 문제로 생략을 하고요.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내용에 대해서 지후의 행동을 평가. 여기 보면 기능평가한 후에 유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행동 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처, 대안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는 장기적이고 생태학적인 행동 중재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지금 정도는 이에 대한 정답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지우의 행동과 교사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이 중재 지원. 결국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는 건데 선생님들이 이러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맞습니다. 해당하는 정의가 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키워드는 기능평가가 따라다니고요. 삶의 질, 그 다음에 예방, 그리고 교육, 그리고 장기적이고 생태 이런 키워드들이 따라다니니 각각의 정의마다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관찰 결과를 볼 때 지우가 소리를 지르며 짜증을 내는 행동의 기능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는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음영 처리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시면 밀가루 반죽을 만드는 방법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소리를 지르며 짜증을 냈더니 선생님이요, 소파에 가서 앉아라고 했다는 거죠. 역시 저희가 또 역시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볼게요. 밀가루와 밀가루 반죽의 다른 점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역시 우리 아이는 소리를 지르며 짜증을 냈어요. 소파에 앉아 있도록 했지요. 그와 관련된 걸 그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건데요. 선생님들은 이걸 보자마자 A, B, C 관찰 기록지라고 하는 것의 명칭을 알 것이고 그에 따른 뭐 장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물론 유튜브에서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으니까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뭐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 제가 이렇게 보시면 문제 행동을 유지시키는 변인을 알 수 있다 등등을 장점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추후에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기능을 파악할 때는요. 잠시만요. 후속 결과, 즉 후속 결과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아까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한번 살펴보자. 혹은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정리한 걸 살펴보자. 문제 행동을 유지시키는 변인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 이 아이가 왜 계속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까? 교사에 있어서 행동이 문제 행동을 유지시키는 걸 좀 더 강화시키지는 않았을까? 강화시켰다는 거죠? 하기 싫어요 하고 짜증냈어요. 그럼 안 줘. 그럼 이게 뭐예요? 싫어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쉬고 싶고 앉아있고 싶으면 또 뭐예요? 소리 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문제 행동을 유지시키는 변인 등등등 장점과 또 연결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ABC 관찰 기록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 행동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찾을 수 있고 추후에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여러 지원 계획도 할 수가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누기가 시작이 된다. 소리를 지르며 짜증을 냈어요. 소파에 앉아 있도록 했지요. 반죽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즐겁게 참여를 했어요. 또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짜증을 냈어요. 역시 소파에 앉아 있도록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니 결국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무엇이다? 행동을 보이는 기능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야기 나누기 활동, 결국 활동 회피라고 하는 것의 기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활동 회피라고 하는 걸로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지문에는 없지만 가설이라고 하는 것도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가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사건 먼저 선생님들이 이걸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야기 나누기가 시작되려고 할 때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회피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며 짜증을 낸다. 이거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 시작이 될 때 이야기 나누기 활동 회피라고 하는 문제 행동 기능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짜증을 낸다라고 하는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써주는 게 가설이지요. 그리고 지문에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이걸 통해서 행동 지원을 해줄 때 그럼 선행사건 중재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야기 나누기라고 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먼저 선호하는 활동을 먼저 해주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여기 나와 있는 활동 회피라고 하는 것에 아까 선행사건은 좀 더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하도록 한다. 대체기술 대안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것 대신 손을 들어서 힘들다는 걸 표현을 한다 등등 그리고 후속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실 땐 소리 지르지 않고 짜증내지 않았을 때 강화하는 여러 가지 차별 강화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은에 해당하는 시험 문제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체행동, 대안행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 활동을 대신 손을 들어서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 아니면 손을 들어 아이가 손이 아니라 그린카드로 힘들다라고 하는 그린카드를 가리킨다 등등으로 다 같이 정답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한번 살펴볼 건데 선생님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장점 등등 이렇게도 있고 제가 여기다 따로 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정답을 가설이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행동 지원을 같이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반 요와 해당하는 반가로 1번은 빼고요. 저희가 나머지 등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일반 요하와 관련된 건 뺀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해당하는 부분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관련된 문제는 반가로 2번하고 반가로 3번이거든요. 볼게요. 반두라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거, 결국 사회적으로 누군가 행동을 보고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특히 집 안에서는 형, 누나 아니면 아빠가 했던 행동들, 엄마가 행동을 했던 것들을 그대로 배우는 걸 사회학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학습이라고 하는 누군가를 보고 따라해서 배우는 것들 중 우리 아이가 관찰학습 과정 안에서 어떤 과정에 쓰는지 명칭도 쓰고요. 이런 강화의 유형을 쓰는 것이 문제가 출제가 됐고 리을과 미음에 해당하는 장점들도 한 가지 쓰는 것들이 있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사회학습의 이론의 키워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회학습에 해당하는 이론 근거가 되는 거죠. 교사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현장 체험학습 때 놀림을 받은 원기에게 아이들이 다가가 안아주거나 토닥거려주고 함께 손을 잡고 다녔죠. 평소 박 선생님과 제가 원기에게 하던 행동을 학생들이 자세히 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우리 관찰학습 과정인 첫 번째 주의 집중 단계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교사 행동이 아이들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알았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끼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지난번 현장 체험 때 제가 원기를 도와주었던 아이들을 이렇게 칭찬해 줬대요. 그 모습을 보고 몇몇 요아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동기화 과정, 동기재생, 대리강화라고 하는 것으로 강화 유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정답을 하실 때는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과 대리강화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게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고 우리는 만약에 정서 및 행동장애와 관련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개념적 모델 혹은 이론적 관점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이제까지 기출 버전으로 볼 때 이렇게 반두라의 이론은 맞습니다. 인지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해서 알아두도록 하세요. 참 선생님 원기가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을 좀 불안해한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있네요. 꼭 저와 같이 가려고 하고 화장실 문도 못 닫게 하네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불안감을 감소시켜주는 여러 가지 중재 전략들이 있는데요. 저는 원기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요. 불안감을 줄여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체계적 둔감법, 실제 상황 둔감법이 생각나네요 라고 해요. 자, 이거는 책 2권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이성봉 교수님 강론이고요. 두 번째는 윤점영 교수님이 쓰신 정서 및 행동장애 아이에 관련된 교육 이 3판이 있지요. 이 강론입니다. 이성봉 교수님 강론의 근거에서는 체계적 둔감법과 실제 상황 둔감법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실제 상황 둔감법에서 얘기했던 예를 들면 불안감이 있다. 그렇다면 불안감을 낮춰주기 위해서 얘가 실질적으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불안감을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까지 점진적으로 줄여주는 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상황 둔감법인가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쓰든 상관없는 게 18년도 중등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각각 나왔다는 건 이제 책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론 두 번째인 윤점영 교수님 책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해서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거에서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불안감을 점진적으로 줄여줄 때 상상을 하면서 불안을 낮춰주는 거라고 한다면 실제 상황 둔감법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불안감을 낮춰준다라고 해서요. 선생님들이 해당하는 정답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의 책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선생님들은 약간의 기출문제마다 강론에서 어떻게 출제하느냐에 따라 정답도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포를 이야기하는 자극을 상상하면서 이완 반응을 유지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완을 유지하면서 위계 상황을 직접 경험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는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18년도 중등에 이런 용어들을 불안감을 낮춰주는 용어를 정답으로 쓰는 게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와 관련된 조금 더 확장해서 객관식 때 나왔던 12년도 중등 문제를 보면요. 이렇게 불안감을 낮춰주기 위해서 사용한 체계적 둔감법, 이렇게 실제 상황 둔감법을 다 행동주의 모델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조금 더 확장해서 공부하실 때 체계적 둔감법과 실제 상황 둔감법은 행동주의 모델에 근거한 지도 전략이라고 한다면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즉 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은 인지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확장해서 공부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출문제도 보고 내용도 분석을 하지만요. 이렇게 확장된 개념까지 같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살펴볼게요. 6번 문제는 나머지는 일반 유아인데 니은만 우리가 해당하는 교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니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때 한번 볼게요. 비가 빠르다가 점점 느리게 내리는 모습을 리본막대로 표현해보자. 그 다음에 그리고 표현해보자라고 말한 후 진우가 스스로 표현할 때까지 5초 동안 기다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5초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5초 간격으로 기다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스스로 표현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말 그대로 시간지연 기법인 거죠. 여기에서 5초 간격으로 5초 기다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정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렇게 원문에 나와 있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해당하는 문제들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할 때 여기다 고정 시간 지연이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맞아요. 5초 간격으로 지문에서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8번 문제를 이제 살펴보실 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요. 이 당시에 지금 19년도지요. 19년도 기출문제 그러면 그 이전에 박은혜 교수님 강론인 함께 생각하는 지체장애 학생교육이라고 하는 강론이 출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보완대체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박은혜 교수님 강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유튜브 버전으로 촉구 체계, 촉구 전략 혹은 반응 촉진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는 문제였어요. 결론은 박은혜 교수님 강론에도요. 이런 촉진 전략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은혜 교수님 책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 당시는 19년도고 지금 우리는 23학년도 즉 특히 이제 24학년도 대비를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24학년도 대비를 위한 공부를 할 때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강론들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은 교수님 의사소통 3판도 있고요. 최근에는 지체장애 강론들 박경옥 교수님, 김혜리 교수님 등등 여러 교수님들의 강론을 출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출간된 내용 안에서는요. 지금처럼 본 전의도적인 거 그리고 의도적인 비구어적 단계의 내용의 설명들이
박은혜 교수님 책과는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하실 때 우선순위는 이 기출문제를 근거로 우리가 특히 의사소통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실 때에는 맞습니다. 박은혜 교수님 책에 있는 걸 먼저 1번으로 암기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른 여러 강론들은 또 참고 자료로 해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언어전 의사소통 발달 단계를 쓰고요. 이렇게 초기의 의사소통 기능이라고 하는 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과 리을에 해당하는 4가지 구성 요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는 것과 이렇게 촉진 체계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우 어머니, 요즘 승우는 어떻게 지내나요? 승우가 말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니 집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라고 했어요. 간단하게라도 승우가 원하는 것을 알고 상호작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대요. 특히 승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승우를 또 어떻게 지도하는지도 궁금하시다라고 합니다. 유치원에서도 승우에게는 아직 의도적인 의사소통 행동이 명확하게 잘 나타나지 않은데요. 그러면 의도적인 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발달 단계상 전 의도적 단계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즉 의도적으로 표정 몸짓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그 이후에는 의도적인 상징적으로 말로도 이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걸로 의사소통이 훨씬 더 발달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가르쳐 줘야 되겠죠. 자, 이러한 전의도적인 단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도를 계속 표현할 수 있게끔 이제 갈 거고요. 승우의 행동이 뭔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잘 반응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화 상대자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승우가 어떤 사물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 때 함께 바라봐주는 반응, 이거 우리는 공동관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박은혜 교수님 강론을 보면요. 먼저 아이가 쳐다보는 것을 같이 쳐다봐 주래요. 이렇게 같이 쳐다봐 주면서 추후에 의도적인 비구어적 발달 단계를 가기 위해서도 이런 공동관심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뭔가 쳐다보고 있으면 누군가가 뭐 한다? 그걸 파악해서 제시를 해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습득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가장 첫걸음이 되는 게 이런 공동관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까지 저희가 좀 해당하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쭉쭉 한번 보시면요.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강론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생각하는 지체장애 학생 교육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의도적인 단계는 학생이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므로 이렇게 대화 상대자가 의도를 주도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흥미있어하는 사물을 이용해서 공동관심이나 상호관심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의사소통 초기의 기능이라고 했을 때 공동관심이라고 하는 걸 쓰시면 되고요. 추후에 이 부분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죠. 교사와 학생이 같은 사물이나 활동에 집중하고 있거나 학생과 교사가 서로 바라볼 때 반드시 일관성 있는 피드백을 해서 무엇을 의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3년도 유특에서는요. 이렇게 우리 아이가 표정 몸짓으로 해요. 결국 이것이 중요한 건 아이가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도성을 쓰는 게 시험 문제였고요. 23년도 초등 문제에서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언어적인 발달 단계 중에 이걸 쓰는 게 23년도 초등에 또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의도적인 비구어적 단계다. 이 단계는 학생의 정확한 발음의 구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몸짓이나 부정확한 발음, 행동이나 몸짓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추후에 이러한 몸짓과 발음, 행동 등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또 무엇이 출제가 됐습니까? 맞아요. 몸짓 언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지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의도적인 상징적 의사소통 단계로서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 단어나 기타 상징 체계를 사용해서 지적하거나 표현하는 단계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들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 강론에서 단계 명칭이라든지 내용이 다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나왔던 23학년도 문제들을 근거로 해서 볼 때도 일단 1번은 이렇게 박은혜 교수님 강론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암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 반가로 1번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군요. 저는 항상 저 혼자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했어요. 집에서도 승우와 대화할 때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럴 때는 어머니께서 승우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회를 제공하고요. 의사 표현을 하는 거 충분히 기다려주래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지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시간지연의 이 정의, 강론도 다 박은혜 교수님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간지연이에요. 자, 승우에게 필요한 표현을 간단한 몸짓이나 표정, 그림, 아까 우리가 뭐 했다. 이렇게 가는 건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비구어적 단계를 지금 지도하려고 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 간식 시간마다 승우가 먼저 간식을 달라는 의미로 손을 내미는 행동을 정해서 의도를 계속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의도적인 거, 의도적인 비구어 단계, 추후에는 의도적인 상징적 단계라고 하는 걸로 지도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흐름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디귿과 리을의 보완대체 의사소통 4가지 구성 요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그럼 구성 요소라고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상징, 여기 보면 기법, 그리고 전략, 보조도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여기에서 상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가 상징이죠? 예, 우리는 상징도 도구적과 비도구적. 그런데 표정 몸짓이니까 이런 도구가 필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만 먼저 나왔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환경중심 언어중재 혹은 이제까지 기출문제는 대부분 환경중심 언어중재로 전략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최근에는요. 애플리케이션도 깔아주는 거, 격자 디스플레이 등등등 여러 가지가 전략으로 또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걸로도 전략은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 나타나지 않죠. 왜요? 도구가 있어야, 물리적인 도구, 보조도구가 있어야 이 아이는 이렇게 스위치를 사용하기도 하고 화면에 직접 접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비도구적이라고 하는, 비구어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단계에서는 선택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도구적 상징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도구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역으로 선생님 이렇게 또 확장해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4가지 구성 요소 중 디귿을 제외한 거 써라라고 한다면 보조도구, 그 다음에 선택기법, 기법 이런 것들을 또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예를 들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시간지연과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요. 보완대체 의사소통 중에서도 의사소통 4가지 이렇게 볼까요? 네, 보완대체 의사소통 4가지 기술 아니면 사용자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 생각나시죠? 그래서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갖춰야 되는 4가지 능력 중에는요. 언어도 있고
있고 전략도 있고 그다음에 조작도 있고 사회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구성 요소가 아니라 이런 사용자 능력에 따라서 써라라고 한다면 언어 능력과 전략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장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가로 3번에 보시면요. 미음을 위해 계획한 촉구 전략이다라고 나와요. 먼저 3초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세요라고 말을 해봤고요. 시범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가는 우리 촉구 전략 촉진 체계 체계적인 교수 맞습니다. 최소에서 최대로 가는 촉진 체계라고 쓰시면 되거나 아니면 도움 증가법, 도움 늘리기 다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맞습니다. 19학년도는 이렇게 명칭을 쓰는 거지만 최근에 모든 시험들은요. 이렇게 가로로 답을 쓰는 것들도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최소에서 최대 촉구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면 여기 있는 지문을 암기를 해서 좀 더 선생님들이 센스 있게 언어적으로 시범 보일 때, 손을 잡을 때 얘네 지문들을 생각하고 대입을 하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부하실 때 얘네들을 다 비우면서 또 확장해서 공부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마지막 지문. 그렇군요. 원하는 것을 표현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가르쳐야 돼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요구하기 기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큰 틀 안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아이가 계속 표현을 하면 그 의도에 맞춰서 각각의 기능들이 이 아이가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전공, 즉 유치원 교육과정 해당하는 A만 한번 지금까지 살펴봤거든요. 어떠세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첨언이 달려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계속 확장해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확장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추후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기출문제가 실제 시험 보는 날 딱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 일반화를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은 그날 잘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 풀고 답 쓰는 것의 목적이 아닌 여러 가지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확장된 사고를 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